조선 후기 큰 강을 끼고 있는 포구마을. 짙은 물 한 개가 강 위를 덮고 나룻배 하나가 새벽빛 속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배를 매일 강 위로 밀어내는 사람이 바로 한성우였습니다. 28배 나이에 벌써 강바람에 얼굴이 검게 탄 과묵하고 성실한 뱃사공이었지요. 그는 말수가 없었지만 손이 부지런했고 강을 오가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믿을 만한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성우의 아내는 이연화. 친정에서 장터엿 장수의 딸로 자란 여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불을 앞에 두고 엿을 고는 어머니를 도왔고 고된 일을 마다하지 않는 손을 가졌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고 웃음보다는 눈빛으로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지요. 그런 연화가 시집 온 지 이제 3년째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는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성우의 어머니 정수님. 수님은 마을에서 말이 없기로 소문난 여인이었습니다. 웃는 낯을 보인 적이 드물었고 무언가를 말할 때도 꼭 필요한 말만 골라 했습니다. 며느리 연화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칭찬 한 번, 다독임 한 번 없이 그저 묵묵히 집안일을 함께 할 뿐이었지요. 연화는 처음엔 그런 수님이 그저 무서웠습니다. 시집 온 첫날 밤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려 누운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이불을 꼭 쥐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밥상을 차렸을 때도 수님은 숟가락을 들기 전 연화의 밥그릇을 한번 훑어보더니 아무 말 없이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잘 됐다는 건지 잘못됐다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연화는 그 사이 어느 정도 수님의 방식에 익숙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저런 분이라고 나쁜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지냈지요.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늘 작은 돌덩이처럼 가라앉아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말로 꺼낼 수 없는 서운함, 이 집에서 자신이 온전히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불안함이었습니다. 성우는 그런 연화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강을 오가는 뱃사공의 하루는 새벽에 시작해서 해 질녘에야 끝났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 금세 쓰러져 잠들었지요. 연화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눌 시간은 거의 없었고 연화는 그 침묵을 남편의 피로로 이해하면서도 그 안에서 어쩐지 혼자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터에 다녀온 이웃집 아주머니가 연화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연화 씨, 친정 어머니 요즘 많이 힘드시다던데. 겨울 오기 전에 연탄값이 없어 걱정이 많으시다고 하더라고. 연화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발이 굳어버렸습니다. 친정에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직접 말을 못하실 만큼 형편이 나빠진 것인가 싶어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연화는 성우가 잠든 뒤 혼자 마루에 앉아 오래도록 강소리를 들었습니다. 물은 쉬지 않고 흘렀고 바람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친정 어머니에게도 이 집에도. 연화는 결심했습니다. 친정에 한번 다녀와야겠다고. 그런데 그 결심을 꺼내는 일이 생각보다 훨씬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화는 밥상을 차리면서도 내내 말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꺼내야 할까? 시어머니한테 먼저 말씀드려야 할까? 아니면 성우한테 먼저 이야기해야 할까? 머릿속으로 몇 번이나 말을 짜봤지만 막상 수님 앞에 서면 목이 막혔습니다. 아침 밥상이 끝나고 성우가 나루터로 나간 뒤 연화는 설거지를 마치고 조심스럽게 수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수님은 마당 쪽을 바라보며 콩깍지를 고르던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해라. 저 친정에 한번 다녀오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형편이 어려우시다는 말을 들어서요. 겨울 오기 전에 얼굴이라도 한번 뵙고 싶어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콩깍지 고르는 소리만 바스락거렸습니다. 수님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연화를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무언가를 가늠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시선을 받으며 자신도 모르게 숨을 참았습니다. 지금은 강이 얼기 시작하는 때다. 수님의 목소리는 낮고 평평했습니다. 길이 미끄럽고 사정도 어수선하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허락도 거절도 아닌 말. 연화는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한참을 헤아려야 했습니다. 가지 말라는 건지 조심해서 가라는 건지 알 수가 없었지요.
연화가 머뭇거리며 서 있자 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잠시 후 장롱 문 여닫히는 소리가 들리더니 수님이 손에 무언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낡은 솜저고리였습니다. 군데군데 솜이 뭉치고 솜의 끝은 달아해진 옷이었습니다. 집안에서 허드렛 일을 할 때나 입는 보기에도 초라한 옷이었지요. 수님은 그것을 연화 앞에 내밀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던지듯 내주었습니다. 이걸 입고 가거라. 연화는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 하필 이 옷인가? 집안에 변변한 옷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연화가 시집 올 때 가져온 옥색 저고리도 있었고 명절에 꺼내 입는 자줏빛 치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고 많은 옷 중에 이 낡고 해진 저고리를 내미는 것인가? 혹시 친정에 가는 것이 못마땅한 것일까? 좋은 옷을 입고 가는 것도 못마땅하다는 뜻인가? 아니면 며느리가 친정에 가봤자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뜻인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서운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연화는 꾹 삼켰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 꺼냈다가 친정 방문 자체가 막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그 저고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연화는 성우가 나루터에서 돌아오길 기다렸다가 조용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친정에 다녀오려고 하는데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이 옷을 주시더라고요. 성우는 저고리를 한번 보더니 별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거면 그냥 입고 가. 그게 전부였습니다. 연화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도 달라질 게 없다는 걸 3년이라는 시간이 가르쳐 주었으니까요. 그날 밤 연화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바깥에서는 바람이 처마를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이 얼기 시작한다는 시어머니의 말이 자꾸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길이 미끄럽고 사정이 어수선하다고. 그 말이 걱정이었는지 경고였는지 아니면 그냥 사실을 말한 것뿐이었는지 연화는 끝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알 수 없음이 낡은 저고리보다 더 무겁게 연화의 가슴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연화가 알지 못했던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님이 불을 끈 안방에서 홀로 장롱 앞에 오래도록 서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손에 무언가를 꼭 쥐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다는 것을, 어둠 속에서 수님의 눈빛은 낮에 연화를 바라보던 그 무표정한 얼굴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건 연화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연화는 내일 새벽 일찍 길을 나설 준비를 마치고 마루 끝에 걸터 앉아 강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강 위의 얼음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보다 더 차가워진 공기가 옷깃 안으로 파고들었지요. 그때 부엌 쪽에서 수님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님은 손에 작은 항아리 하나를 들고 마루로 나왔습니다. 키가 한 뼘 남짓 되는 오래된 옹기 항아리였습니다. 뚜껑은 덮여 있었지만 연화의 눈에는 그 항아리가 텅 빈 것처럼 보였습니다. 들고 있는 수님의 손에 힘이 들어가 있지 않았거든요. 가벼운 것을 들 때처럼 손목이 너무 편안했습니다. 수님은 그 항아리를 연화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걸 들고 가거라. 연화는 항아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살짝 들어보았습니다. 역시나 가벼웠습니다.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게 분명했습니다. 연화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낡은 저고리에 이어 이번엔 빈 항아리. 도대체 무슨 뜻인가? 혹시 친정에 가서 무언가를 얻어오라는 뜻인가? 아니면 채워서 돌아오라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그냥 아무 뜻 없이 쓸모없는 것을 떠넘기는 것인가? 마음이 바닥을 향해 가라앉았습니다. 연화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수님이 무언가 덧붙여 말해주기를. 항아리를 왜 가져가야 하는지, 어디에 쓰는 것인지 단 한마디라도 설명해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수님은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말을 마친 사람처럼 몸을 돌려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연화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았지만 시어머니의 마음을 단 한 번도 제대로 읽은 적이 없었습니다. 칭찬인지 나무람인지 구분되지 않는 말들, 따뜻함인지 무관심인지 알 수 없는 행동들. 연화는 그 모든 것을 그냥 삼키며 살아왔는데
오늘 밤만큼은 그 무게가 유독 크게 느껴졌습니다. 빈 항아리를 가슴께에 안아들며 연화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나는 이 집에서 평생 이 항아리 같은 존재일지도 모른다고. 채워지지 않고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들고 다니는 존재. 그날 밤 연화가 방으로 들어가고 한참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부엌에 불빛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수님은 차가운 부엌 바닥에 홀로 앉아 화로 앞에 있었습니다. 불씨는 작았고 손을 쬐기엔 턱없이 부족한 열기였지만 수님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손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무릎 위에 두 손을 얹고 불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수님의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였습니다.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것 같기도 했고 그냥 숨을 고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 눈빛만은 분명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강 건너 친정까지 이어지는 그 길을 수님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강이 얼기 시작할 때 그 길을 걷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장정들이 술기운의 길목을 어슬렁거리는 일이 해마다 이맘때 반복된다는 것도 연화는 몰랐지만 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알고 있음이 수님을 이 차가운 부엌에 붙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불씨가 흔들렸습니다. 수님은 손으로 바람을 막듯 화로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꺼지면 안 된다는 듯이, 이 작은 불씨만큼은 오늘 밤 꺼지면 안 된다는 듯이. 밖에서는 바람이 기와를 울리고 있었습니다. 강물은 소리도 없이 얼어가고 있었고 집안의 세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같은 밤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잠 못 이루며 뒤척이고 있었고 성우는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고 수님은 꺼져가는 불씨 앞에서 혼자 밤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항아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그리고 수님이 그날 밤 진짜 무엇을 지키고 있었는지를. 새벽빛이 채 돌기도 전이었습니다. 연화는 눈을 떴을 때 방 안이 아직 어두운 것을 보고 잠시 멍하니 누워 있었습니다. 오늘 떠나야 한다는 생각이 들자 몸이 무거워졌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탓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마음이 먼저 무거웠습니다. 친정 어머니 걱정, 시어머니에 대한 서운함, 그리고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그 빈 항아리.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솜저고리를 들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감촉이 얇고 차가웠습니다. 연화는 잠깐 그것을 바라보다가 말없이 걸쳐 입었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만큼은 따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입고 가면 된다고, 그냥 다녀오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항아리를 들었습니다. 역시 가벼웠습니다. 마루를 지나 대문을 나서려는데 부엌 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연화는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혹시 수님이 나와서 한마디라도 건네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잘 다녀오너라, 조심해라,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부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이내 고개를 돌려 대문을 나섰습니다. 강가로 내려서자 찬 공기가 얼굴을 세게 쳤습니다. 강 위에는 어제보다 얼음이 더 두껍게 얼어 있었고 군데군데 얼음 갈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발밑의 흙길도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한 발 한 발 딛는 게 조심스러웠지요. 연화는 항아리를 두 팔로 감싸 안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강을 따라 이어지는 이 길은 친정까지 꼬박 2시간이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여름엔 버들가지가 늘어져 그늘을 만들어주는 정다운 길이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나뭇가지는 앙상하게 드러났고 길 위에는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사람 하나 보이지 않는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한참을 걸었을 때였습니다. 강이 크게 굽어지는 지점, 포구와 장터 사이 길목에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장정 3시였습니다. 모닥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 있었는데 가까이 다가가니 술 냄새가 먼저 풍겨왔습니다. 밤새 마신 것인지 얼굴이 붉고 눈이 풀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걸음을 늦추었습니다. 지나쳐야 했지만 그 셋이 길 한가운데를 막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가시오? 그중 한 명이 연화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웃는 낯이었지만 눈빛이 불편했습니다. 연화는 대답하지 않고 길 가장자리로 비켜 지나가려 했습니다. 그러자 장정 하나가 옆으로 벌떡 일어서며 길을 막아섰습니다. 이 새벽에 혼자 어딜 가시는 거요?
보따리는 없고 들고 있는 건 항아리 하나뿐이고. 연화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항아리를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친정에 가는 길입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힘을 주었습니다. 장정들은 서로를 보며 실실 웃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연화의 항아리를 턱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 항아리에 뭐가 들었소? 꽤 소중한 모양이구먼. 또 다른 장정이 끼어들었습니다. 소중하긴 뭐가 소중해? 저 빈 항아리에 뭐가 있겠어? 무게도 없잖아. 그 말에 셋이 함께 웃었습니다. 연화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이상하게도 항아리를 놓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인지는 몰랐습니다.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자신도 알고 있었지만 이 사람들 앞에서만큼은 이것을 뺏기면 안 된다는 생각이 본능처럼 올라왔습니다. 연화는 항아리를 가슴에 더 바짝 붙이고 말했습니다. 실례합니다. 그리고 장정들 옆을 아주 천천히 그러나 망설임 없이 걸어 지나쳤습니다.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명이 뭐라고 더 말하는 것 같았지만 연화는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발걸음을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모든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뛰면 안 됐습니다. 뛰는 순간 이 길이 도망치는 길이 되어버리니까요. 한참을 더 걸어 길이 꺾어지는 지점을 넘어서야 연화는 그제야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항아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여전히 가벼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항아리.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까 그 장정들이 비웃던 그 순간 이 빈 항아리가 연화를 지켜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빈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을 연화는 그때서야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아직은 절반밖에 이해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진짜 비밀은 아직 항아리 안에 있었습니다. 친정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연화의 발은 이미 감각이 없었습니다. 2시간을 걸어온 길이었지만 몸보다 마음이 더 지쳐 있었습니다. 낡은 솜저고리 사이로 파고드는 바람, 길목을 막아선 장정들, 그리고 내내 가슴에 안고 걸어온 이 빈 항아리. 연화는 친정 골목에 들어서면서도 멍한 표정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집은 골목 안쪽 제일 끝이었습니다. 대문을 밀자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손을 볼 사람이 없었던 것인지 경첩이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장작이 몇 갭이 남아있지 않았고 처마 끝에는 고드름이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풍경을 보는 순간 가슴이 찔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방문을 열자 찬 공기가 밀려 나왔습니다. 방이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아랫목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던 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연화를 보더니 놀란 듯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굳어 있었는지 천천히 상체만 일으켰습니다. 연화야, 내가 왜 여기를?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이렇게까지 힘드신 걸. 어머니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다. 나는 괜찮아. 내가 더 어려울 텐데. 연화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눈이 뜨거워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연화는 눈을 꾹 누르고 방 안에 항아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툭. 둔탁하고 작은 소리였습니다. 항아리를 바닥에 내려놓는 소리치고는 이상했습니다. 뭔가가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 같기도 했고 무언가가 자리를 잡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연화는 순간 손을 멈추었습니다. 설마. 연화는 천천히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역시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연화는 실망인지 안도인지 모를 숨을 내쉬며 항아리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닥이 이상했습니다. 일반 항아리의 바닥은 매끄럽게 이어져야 하는데 이 항아리의 바닥에는 아주 미세한 틈이 있었습니다. 손톱으로 눌러보니 바닥판이 살짝 들렸습니다. 이중으로 된 바닥이었습니다. 연화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을 틈에 끼워 천천히 당겼습니다. 이중 바닥판이 분리되면서 그 아래에 작은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작은 보자기 주머니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한동안 그것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손을 뻗어 꺼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풀어보니 엽전이 여러 잎 들어 있었고
그 옆에 쌀 교환권 2장이 단정하게 접혀 있었습니다. 포구 장터에서 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연화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맨 아래 작게 접힌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펼쳤습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습니다. 배운 글씨가 아니라 오래도록 공들여 쓴 것이 느껴지는 글씨였습니다. 한자 한자 힘을 꾹꾹 눌러 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빈 항아리를 들고 가면 욕심 없어 보인다. 세상은 겉을 먼저 본다. 그러나 속은 내가 채우면 된다. 어머니. 연화는 그 자리에 멈추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를 쥔 손도 항아리를 붙들고 있는 손도 눈앞이 뜨거워지더니 눈물이 한 방울 뚝 떨어졌습니다. 종이 위에 삐뚤빼뚤한 글씨 위에 연화는 그때서야 모든 것이 이어졌습니다. 낡은 솜저고리, 길목에서 연화를 훑어보던 장정들의 눈빛, 빈 항아리를 보고 비웃으며 고개를 돌리던 그 순간 수님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길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좋은 옷을 입고 감나가 보이는 것을 들고 가면 그 길목에서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지를. 낡은 저고리는 연화를 초라하게 만들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노리지 않게, 아무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던 것이었습니다. 빈 항아리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겉을 비워서 속을 지키려는 오래 살아온 사람만이 아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중 바닥 안에 넣어둔 엽전과 교환권과 짧은 글 한 장은 수님이 말 대신 선택한 마음의 전부였습니다. 연화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방 한켠에서 어머니가 조용히 연화의 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딸이 왜 우는지는 몰라도 울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은 알았는지 아무 말 없이 그냥 두었습니다. 한참 후 연화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항아리를 다시 한번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낡고 작은 항아리 안에 시어머니의 3년이 들어 있었습니다. 말로 하지 못한 것들, 표정으로도 내보이지 않은 것들, 그러나 단 한순간도 놓지 않았던 것들이. 연화는 그 항아리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처음으로 소중히 안아들었습니다. 연화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에 쥔 종이는 이미 눈물에 번져 글씨가 번지기 시작했지만 연화는 그것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가 번질수록 오히려 더 선명하게 눈에 새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빈 항아리를 들고 가면 욕심 없어 보인다. 세상은 겉을 먼저 본다. 연화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항아리 안에 주머니를 꺼내 엽전을 세웠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수님이 어디서 이것을 마련했는지 연화는 알 수 없었습니다. 성우의 뱃삭이 넉넉한 편이 아니라는 것은 연화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수님이 오래전부터 조금씩 모아둔 것이겠지요.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이런 날을 위해. 연화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잠깐 장터에 다녀올게요. 어머니는 말리려 했지만 연화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 대문을 들어설 때의 그 지치고 멍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단단히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장터는 멀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먼저 쌀 교환권을 들고 미국상으로 갔습니다. 교환권 2장으로 쌀 2마를 받았습니다. 혼자 들기엔 묵직했지만 연화는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엔 엽전을 쥐고 장작 파는 곳으로 갔습니다. 겨울을 나기에 충분한 양을 샀고 남은 돈으로는 솜을 덧댄 이불 한 채를 새로 들였습니다. 장터 안쪽 포목상 아주머니가 이불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드리는 거요? 네, 효성스럽네. 연화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효성이라고 부르기엔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아닌 시어머니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었으니까요. 짐을 이고 지고 친정 골목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대문 앞에 나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가져온 것들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난 거냐? 시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어머니는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동안 쌀 자루와 장작단과 새 이불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눈가를 손등으로 슬쩍 닦았습니다. 그 양반이.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장작을 먼저 들여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불이 붙자 방 안에 금세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오랜만에 이불 밖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끝이 벌겋게 터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따뜻하다. 어머니가 작게 말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궁이 불을 바라보았습니다. 불씨가 장작을 타고 번져나가는 모습을 보다가 문득 전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부엌에 혼자 앉아 꺼져가는 불씨를 지키던 수님의 뒷모습이, 그때는 그 모습이 그냥 고집스러운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왜 혼자 저러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수님은 그날 밤 무언가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화가 떠나기 전날 밤 꺼지면 안 되는 것을 혼자서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연화는 알았습니다. 마음이었습니다. 말로 꺼내지 못하는 마음을, 표정으로도 내보이지 못하는 마음을, 그래서 항아리 이중 바닥 안에 숨겨두는 방식으로밖에 전할 수 없었던 그 마음을 수님은 혼자 부엌에 앉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화는 오래도록 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에 와서 3년 동안 자신은 시어머니를 얼마나 알려고 했는가. 말이 없으면 냉정한 것이라고, 표정이 없으면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낡은 옷을 내밀면 무시하는 것이라고. 겉만 보고 속을 짐작했습니다. 항아리를 비웠다고 안에 아무것도 없다고 단정했던 것처럼 연화는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부끄러움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3년 동안 가슴 안쪽에 가라앉아 있던 그 돌덩이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연화는 따뜻해진 방에 나란히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오래된 된장찌개 하나뿐인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방이 따뜻하니 밥맛이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밥을 먹으면서 연화에게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성우는 잘 지내느냐, 시어머니는 건강하시냐, 밥은 잘 먹고 있느냐. 연화는 하나씩 대답하다가 문득 시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졌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말이 없으신 분이에요. 처음엔 무섭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는데 말을 이으려다 잠깐 멈추었습니다. 오늘에야 알았어요. 그분은 말 대신 다른 걸로 마음을 전하는 분이라는 걸. 어머니는 잠자코 듣다가 말했습니다. 말 많은 사람이 마음이 많은 게 아니다. 말 없는 사람 중에 마음이 깊은 사람이 있어. 연화는 그 말을 가만히 새겼습니다. 밥상을 치우고 나서 연화는 항아리를 다시 손에 들었습니다. 이중 바닥을 다시 제자리에 맞추고 뚜껑을 덮었습니다. 이제 진짜로 빈 항아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항아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연화였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따뜻해진 방에서 어머니 곁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몸이 녹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눈을 감으니 수님의 글씨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삐뚤빼뚤하고 힘겹게 눌러 쓴 그 글씨가 빈 항아리를 들고 가면 욕심 없어 보인다. 세상은 겉을 먼저 본다. 그러나 속은 내가 채우면 된다. 연화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방식으로 겉이 아닌 속으로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바깥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은 여전히 얼어 있겠지만 연화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조금씩 녹아 흐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 항아리를 들고. 이튿날 아침 연화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새 이불을 덮고 따뜻해진 방에서 오랜만에 편히 자는 얼굴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볼에 핏기가 돌아왔고 미간의 주름이 조금 펴져 있었습니다. 연화는 이불 끝을 살며시 여며주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불을 지펴 죽을 끓였습니다. 아침 찬 공기 속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솥 안에서 쌀이 천천히 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연화는 그 소리를 들으며 나무 주걱으로 천천히 저었습니다. 이 부엌에서 어릴 때 어머니가 하던 것처럼 어머니가 깨어났을 때 밥상은 이미 차려져 있었습니다. 뜨거운 죽 한 그릇과 깍두기 조금.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어머니는 죽을 한술 뜨더니 말없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울지는 않았지만 울음 직전의 얼굴이었습니다. 맛있다. 그 두 글자면 충분했습니다. 밥상을 물리고 연화는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항아리를 들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가벼웠지만 연화의 팔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대문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조심해서 가거라. 네, 어머니. 봄 되면 또 올게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연화가 골목을 꺾어 사라질 때까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연화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발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강가로 접어드는 길은 어제보다 조금 더 녹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낮게 깔리면서 얼음 위로 빛이 번졌습니다. 강은 여전히 얼어 있었지만 군데군데 가장자리부터 물이 드러나기 시작한 곳이 있었습니다. 겨울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어딘가에서는 이미 녹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강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어제 장정들이 있던 길목을 지날 때 연화는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닥불 자리만 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자리를 지나치며 어제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가슴이 조여들고 손이 떨리던 그 순간. 그러나 항아리를 놓지 않았던 것을. 그때 자신이 왜 그렇게 꼭 쥐고 있었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건 항아리를 지키려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시어머니의 마음을 자신도 모르게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포구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강 위로 나룻배 한 척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성우였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강을 건너는 사람이 있었는지 노를 저으며 강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눈을 돌렸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대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서니 부엌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아침밥을 짓는 연기였습니다. 연화는 잠깐 멈추어 섰습니다. 이 연기가 이렇게 반가운 것인지 전에는 몰랐습니다. 부엌 문을 열었습니다. 수님이 솥 앞에 앉아 불을 보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했습니다. 놀라는 기색도 반기는 기색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번 보고 다시 솥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예전의 연화라면 그 무덤덤함에 또 가슴이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연화는 달랐습니다. 연화는 신발을 벗고 부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항아리를 제자리 선반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항아리가 자리를 잡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수님의 손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연화는 그 옆에 나란히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항아리를 잘 쓰고 왔습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것은 짧지 않았습니다. 잘 받았다는 것, 잘 전했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알았다는 것. 연화는 그 모든 것을 그 한마디에 담았습니다. 수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나무 주걱을 내려놓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는 법이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연화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니, 충분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보다 이 한마디가 훨씬 더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성우가 나루터에서 돌아왔고 세 사람은 아랫목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수님이 고구마를 화롯불에 묻어두었던 것을 꺼냈습니다. 껍질이 까맣게 그을린 뜨겁고 달큰한 고구마였습니다. 수님은 말없이 하나를 집어 연화 앞에 먼저 내밀었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손바닥이 데일 것처럼 뜨거웠지만 연화는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이 뜨거움이 좋았습니다. 이 집에서 처음으로 느끼는 뜨거움 같았습니다. 성우는 고구마를 반으로 갈라 한쪽을 연화에게 건네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뜨거울 때 먹어야 맛있어. 연화는 피식 웃었습니다. 성우가 그 웃음을 보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자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고구마를 베어 물었습니다. 달았습니다. 목이 매도록 달았습니다. 바깥에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도 없이 천천히 마당을 덮고 장작 위를 덮고 나룻배를 묶어둔 강가를 덮었습니다. 강은 여전히 얼어 있었지만 그 위에 쌓이는 눈은 부드러웠습니다.
딱딱하게 얼어붙은 것 위에도 이렇게 부드러운 것이 쌓일 수 있다는 것이 연화는 새삼 신기했습니다. 연화는 선반 위의 항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연화가 그 항아리를 다시 누군가에게 건넬 날이 온다면 그때 연화는 그 이중 바닥 안에 무엇을 넣어야 하는지도 알았습니다. 말이 아닌 것. 그러나 말보다 오래 남는 것. 눈은 소리 없이 내렸고 강물은 얼어 있었지만 부엌 아궁이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랫목에 나란히 앉은 세 사람의 사이에는 오늘 처음으로 말하지 않아도 따뜻한 것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훗날 자신도 누군가에게 빈 항아리를 건네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항아리를 내려놓는 순간 툭 하는 소리를 듣고 멈추어 서기를. 그 이중 바닥을 손으로 열기를. 그 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펼치기를.